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역사는 대개 왕이나 군주 또는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서술되거나 기억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민족의 개성이나 그들이 만들어낸 제도 또는 발명품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장사꾼의 나라이자 인류의 알파벳과 갤리선을 남긴 고대 페니키아죠. 이번 기회에 몇 가지 키워드로만 알고 있던 이 페니키아를 좀 더 깊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원부터 보죠.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와 수메르가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문명을 꾸려나가고 있을 때 시리아와 아라비아 지역에는 유목민으로 떠돌던 셈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일부는 살던 지역을 떠나 당시 노른자 땅이었던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해 기원전 2334년 아카드 왕국을 세웠고요. 이어서 기원전 1895년 고바빌로니아를 세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내륙으로 눈을 돌릴 때 셈족의 또 다른 일부는 특이하게도 해안에 정착해 바다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이 바다의 셈족이 후일 그리스인들에게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정착한 곳은 지중해 동부 해안이자 시나이 반도와 아나톨리아 사이 고대 가나안 북쪽 지역, 또 크게는 레반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속해 있으며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가 포함된 해안 지역입니다. 페니키아는 사실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요. 특히 여러 도시국가 연맹체를 일컫는데요. 그 도시국가 중 첫 번째로 설립된 곳이 바로 비블로스였습니다. 비블로스는 이집트에서 공수한 파피루스를 팔았다고 해서 파피루스의 그리스어 비블로스로 불렸고요. 성경의 영어 단어 바이블이 이 비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비블로스가 하나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강대국 이집트 덕분이었어요. 이집트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요로운 국가였지만 건축에 사용할 목재만은 희귀했거든요. 때마침 레바논 지역에는 질 좋은 목재가 자랐고 둘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제12왕족, 그러니까 기원전 1991년에서 1782년 사이 비블로스는 이집트에 목재를 팔고 파피루스를 떼다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에 팔아 큰 돈을 벌게 돼요. 그러나 큰 돈이라고 해봤자 졸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와 패권을 놓고 싸울 만큼 강국은 아니었으니까요. 비블로스는 그저 이곳저곳의 속국으로 부유하며 칼이 아닌 돈을 만질 뿐이었죠. 그런데 기원전 1200년경 청동기 시대가 끝나면서 지중해와 서아시아의 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이집트의 세력이 크게 약화됐는데요. 이는 끼인 지역이었던 페니키아의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었죠. 물론 이집트를 주 고객으로 삼고 있던 비블로스에게는 큰 타격이었지만 이후 시돈과 티레를 비롯해 여러 도시들이 들어서면서 페니키아 연맹 자체는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나 페니키아는 여전히 내륙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전히 내륙 쪽에는 자신들보다 군사력이 강한 국가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특히 동쪽은 커다란 레바논 산맥과 사막이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먹거리는 땅보다는 바다 쪽에 더 많아 보였습니다. 특히 미케네 문명이 멸망한 이후 지중해는 무주공산이었기에 가히 페니키아의 세상이라 할 만했어요.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빠르게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페니키아가 지중해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누비고 다닐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페니키아 해안은 배를 댈 수 있는 큼지막한 바위와 작은 만이 많았어요. 거기에 페니키아는 당시 가장 발달한 선박 건조수를 보유해 노와 돛이 결합한 갤리선을 만들었는데요. 이 갤리선의 재료가 되는 목재가 특별했습니다. 바로 좋은 향기를 내뿜는 소나무과의 레바논 삼나무, 즉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 해발 3000m의 레바논 산맥에서 자랐는데요. 레바논 산맥은 페니키아의 내륙 진출을 방해하고 농지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대신 백향목이라는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백향목은 40m까지 곧게 자라는 데다 4m의 둘레, 내구성까지 좋아 건축 자재로도 귀했고요. 무엇보다 물에 잘 썩지 않고 충격을 잘 견디기 때문에 선박 재료로 안성맞춤이었죠. 구약 성경에 모세가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백향목을 썼다는 이야기를 비롯해 건축 자재로서 70번이나 등장하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괴물 훔바바를 무찌르고 획득한 아이템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죠. 무엇보다 지금도 백향목은 페니키아의 후예 레바논 국기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페니키아는 천연 항구와 자원, 그리고 백향목으로 만든 튼튼한 배, 여기에 뛰어난 항해술과 상업적 감각을 더해 지중해 물류를 완벽히 장악했죠. 키프로스에서는 구리와 토기, 이집트에서는 곡물과 파피루스, 멜로스 섬에서는 흑요석을 수입해 인근 지역에 되팔았어요. 특히 소금 무역이 쏠쏠했습니다. 교역국 이집트에서 소금 호수인 조염을 정제하거나 바닷물을 햇빛에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해 내다 팔았는데요. 소금은 강수량이 많거나 절벽이 많은 지역에서 특히 귀한데 페니키아산 소금은 품질이 좋아 매우 비싸게 팔렸죠. 그 밖에 기후와 토양이 중요한 올리브와 포도 또한 중개 무역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페니키아만의 특산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줏빛 염료와 유리예요. 일단 페니키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인들이 그들을 포에니키스, 곧 자색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했죠. 이 자주색 염료는 페니키아 해안에서 나는 뿔고둥에서 추출한 겁니다. 특히 뿔고둥 내장에서 분비액을 추출한 건데요. 1만 개의 뿔고둥에서 단 1g의 염료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하죠. 추출한 염료는 햇빛에도 물기에도 변색되지 않고 오히려 색이 더 밝아져 당시 금보다 귀하게 취급됐습니다. 페니키아의 붉은 빛깔을 띠는 자주색 염료 추출 기술은 후대에도 전해지는데요. 심지어 지금도 티레에서 나는 보라색, 이라는 의미의 티리안 퍼플이 있죠. 또 아무래도 이 색소를 추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 이 색을 입힌 물건은 부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왕과 귀족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 티리안 퍼플색 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냈고요. 중세에 가면 이 티리안 퍼플이 추기경의 색깔이자 최고의 영광을 의미했죠. 이 티리안 퍼플 생산 비법은 비잔틴 제국으로 흘러간 이후 그 제작 방식이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비법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함께 사장돼 버리고 말아요. 이후 황제와 추기경의 상징색이 붉은 빛을 띠는 자주색에서 아예 붉은색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당시 왕들은 평민이 붉은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에 부여된 의미가 오늘날 레드카펫으로 이어지죠. 또 페니키아의 대표 특산품은 유리였습니다. 로마 작가 플리니는 페니키아인이 최초로 인공 유리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페니키아인들은 이집트에서 세제나 방부제로 널리 쓰이고 있던 소다석을 수입해 팔았는데 어느 날 그 소다석을 실은 페니키아 상선이 시돈 해안가에 정박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가마솥을 받칠 돌을 찾았으나 딱히 적당한 돌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배에서 소다석을 가져와 불을 피우기로 하죠. 그런데 소다석이 해안가 모래와 반응해 투명한 물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유리였습니다. 그렇게 플리니는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최초로 유리 생산 기술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사실 최초 유리 제조는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페니키아가 유리를 재료로 각종 그릇이나 거울, 그리고 구슬을 만들어 지중해 각지에 퍼뜨렸으니 그 상용화의 공적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페니키아인이 각종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지중해 전역이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꽃피운 문명이 지중해로 번져갔다는 의미가 돼요. 또 페니키아가 지중해 물류를 독점하면서 감당해야 할 물동량이 많아지고 교역 거리 또한 점점 멀어졌는데요. 이에 페니키아는 약 30여 곳의 거점 도시를 건설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죠. 카르타고는 티레가 기원전 810년경 자신의 도시를 본떠 만든 프랜차이즈 도시로 현재 튀니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동서지중해를 연결하는 핵심 위치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나중에는 모국인 페니키아보다 부강해져 로마와 자웅을 가릴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유명한 거점 도시는 스페인에 있었어요. 페니키아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 타르테소스와 영국에서 들여온 주석을 교역했는데요. 타르테소스가 멸망한 이후 이곳에서 최초의 서유럽 도시를 세웠습니다. 바로 현재 스페인 남서부 항구 도시이자 콜럼버스 항해가 시작된 카디스예요. 당시에는 가디르라고 불렀습니다. 또 페니키아인들은 이 부근을 토끼, 페니키아어로 사판이 많다고의 토끼의 나라 사파니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말이 후일 라틴어 히스파니아로 변했고 종국에는 에스파냐라는 스페인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죠. 지금도 이베리아 반도에는 올리브와 도토리 나무 때문에 토끼와 다람쥐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페니키아의 아프리카 일주설인데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선원들 사이에서 도는 전설적인 이야기, 페니키아가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를 일주했다는 썰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고대 이집트 파라오 네코 2세가 나일강과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했는데 그 시범 사업을 페니키아에게 맡긴 겁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야간 항해와 원양 항해가 가능하니 운하를 타고 홍해를 빠져나가서 지중해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페니키아가 홍해에서 출발해 시계 방향으로 아프리카를 삥 돌아 3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그 말미에 이 썰을 못 믿겠다고 적어놔요. 왜냐면 페니키아인들이 항해를 할 때 정오에 해가 북쪽에서 보였다고 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 못 믿겠다는 말이 페니키아 아프리카 일주설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적도 아래 남반구에서는 한낮에 해가 북쪽에 떠 있기 때문이죠. 북반구에서만 살아온 헤로도토스는 남쪽에 뜬 해만 보아왔던 거예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포르투갈 항해자 바스코 다가마보다 2000년 앞서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를 일주했다는 말이 됩니다.
페니키아 하면 역시나 알파벳 보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을 하다 보면 신용거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록의 중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22개 자음으로 이루어진 표음 문자를 만들어 거래처 국가들에 보급했죠. 이 문자로 물건값을 정하고 외상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동시대에 다른 문자들도 있었어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수메르의 서령 문자가 유명하죠. 그러나 결국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살아남은 문자는 바로 이 페니키아로부터 파생된 알파벳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장사꾼이다 보니 실용성을 제일 가치로 삼았는데요. 효율적이다 싶으면 일단 냅다 차용하고 봤죠. 알파벳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갖는 표음 문자로 20여 개 기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이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필경사들이 몇백, 몇천 개의 문자를 독점했던 것과 달리 대중에게 열려있을 수밖에 없는 문자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알파벳 체계 자체가 엘리트 계급이 아닌 피지배 노동 계급에 의해 만들어졌거든요. 가장 오래된 알파벳 문자는 시나이 반도 세라비트 엘카딤에서 발견된 원시 시나이 알파벳입니다. 또 이집트 내륙 지방 와디에롤에서도 원시 시나이 알파벳이 변형된 새김글이 발견되었죠. 이 문자들은 기원전 1900년에서 1800년경 새겨진 것으로 셈족 광부들이 창제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경 가나안 지방의 기근을 피해 셈족 일부가 나일강 삼각주로 이주했고 1000년이 흐른 후 이집트 당국은 이주민을 배척하기보다 노동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정책을 세워 이들을 삼각주 동쪽 지역에 정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치품으로 인기가 있었던 터키옥을 채굴하게 한 거죠. 이 셈족 이주민들이 고단한 노동 와중에 단 12개에서 16개의 음소기호로 문자를 표현하는 놀라운 체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원시 시나이 알파벳은 만들어진 이후 500년 이상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고 생성된 지역 사람들만 아름아름 썼는데요. 대개 사람과 신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전부였죠. 당연히 이집트의 지배층들은 이 문자를 쳐다도 보지 않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집트 세력 약화와 맞물려 이 문자 체계가 레반트 지역으로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용성을 알아본 페니키아가 그림 문자 형태를 더욱 추상화해 페니키아 알파벳으로 만들어버린 거고요. 이후 페니키아 알파벳은 그리스에 보급돼 모음이 더해진 그리스 알파벳으로 변형됐고 후일 로마자가 되어 법과 민주주의의 보급, 문학과 철학 등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알파벳 문자 체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페니키아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었고요. 페니키아들은 스스로를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시된 이 가나안의 어원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그중 상인의 땅이라고 불린 데서 연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서부 셈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와 히브리인이었거든요. 이들은 고대 서아시아의 네로라 하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무시받기 일쑤였어요. 고대에는 인근 국가를 정복해 누군가를 지배하고 권력을 얻는 것이 명예롭고 떳떳한 일이었으며 반대로 상행위를 간교한 속임수로 봤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가나안인들은 무력이 아닌 교역을 통해 부를 늘리는 길을 택한 최초의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 결과 이들은 힘도 정치적 구심점도 없어 늘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기원전 1200년경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강대국들의 힘이 약해지자 가나안 민족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했고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건설해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기원이나 역사는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는 수메르 도시 우르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민족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의 이집트 탈출기인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공동체는 40년간 광야를 유랑한 후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주민을 정복하거나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필리스틴 침입자들과 싸우게 되죠. 이때 히브리인들은 정치적, 군사적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결국 부족연합체에서 중앙집권적 왕정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최초 왕은 사울이었으며 그 뒤를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가나안 남부와 동부 지배권을 확실히 하고 예루살렘의 거대한 수도를 건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됐는데요. 이때 옆나라 페니키아는 다윗의 군사활동에 본의 아니게 혜택을 받죠. 다윗이 필리스틴인이나 가나안 지방의 아람인들을 정리해 나간 것이 페니키아에게는 경쟁자 제거의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러나 자잘자잘한 경쟁 상대가 사라지는 대신 거대한 경쟁 상대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관계를 맺었어요. 특히 다윗을 이은 솔로몬 왕 시기의 그 긴밀함이 절정에 다다랐는데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는 별명답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최고 정점에 올려놨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다윗이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건설을 완성했죠. 그리고 이 성전 건설 때 페니키아의 티레가 백향목과 건축장인 그리고 뛰어난 선원들을 파견하고 그 보답으로 대량의 밀과 올리브유를 제공받음으로써 둘의 동맹은 공고해집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티레이 왕 히람 1세가 예루살렘을 통과해 홍해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고 심지어 에시온 게벨 항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물론 페니키아는 솔로몬에게 배와 항해수를 제공해 줬고요. 그리고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은 홍해 근처 구리광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조선소를 운영했으며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페니키아와의 경제벨트를 기반으로 부유해진 솔로몬은 말년에 급격히 그 총기를 잃어버립니다. 일단 지나친 사치 때문에 자군 왕국이 휘청거렸고요. 무엇보다 일찍이 야훼는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했는데 솔로몬은 무역을 이유로 주변의 많은 왕국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러다 보니 이방의 아내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이스라엘로 유입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야훼 신은 솔로몬이 자신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겠다고 하죠. 그리고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뉘게 돼요.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 남쪽은 예루살렘의 통치를 받는 유다 왕국으로요. 그렇게 단일 왕정 시대는 한 세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대 페니키아인과 이스라엘인은 사는 지역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며 외모도 비슷해 겉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민족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종교죠.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섬긴 신은 야훼였습니다. 당시 서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자연의 힘을 신적인 것으로 숭배했던 것과 달리 야훼는 자연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신인데요. 자연계 안에 있는 신이 아니라 자연 밖에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신이죠.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야훼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오직 야훼만을 섬기며 그가 내린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자체가 곧 히브리인들의 민족 정체성이었어요. 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종교적 사고였습니다. 반면 페니키아 종교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지역에서 믿었던 다신교가 쭉 유지되는데요. 자연계 안의 다양한 힘들을 신으로 받드는 것이 안정된 삶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페니키아인들은 신전에서 희생제사를 지내면서 풍요와 안정을 빌었어요. 그들의 희생제사는 때때로 몰록이라는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희생제사 말고도 풍요를 보장받는 수단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배자들이 신전의 창기와 성관계를 맺어 부부신의 관계를 재현하는 거였죠. 이는 곧 풍요와 다산을 비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재현되는 부부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페니키아 주신 바알과 그의 배우자인 아스타르테였어요. 참고로 바알신을 믿는 종교는 페니키아 식민도시 카르타고에도 이전되는데 유명한 장군 한니발의 발도 이 바알신으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페니키아의 자극적인 종교 행위는 여러모로 이스라엘의 금욕적인 율법과 대척점에 있었기에 자연히 종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종교 갈등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쪽에서 페니키아 종교 유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말이 맞겠네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종교이며 그 종교의 본산지인 페니키아, 그중 티레 왕을 사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노력에도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에 스며들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두 개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것을 두려워해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장려했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야훼가 그만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 됩니다.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합은 페니키아 시돈 출신의 아내를 맞는데 이 또한 북이스라엘의 바알 및 가나안 다신교가 성행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야훼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어요. 기원전 1200년경 청동기 시대가 몰락하고 철기 재련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강력한 국가 하나가 제국 규모로 확장됩니다. 바로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는 기원전 9세기 무렵부터 기마부대와 철제 무기를 앞세워 주변국을 하나하나 고꾸라뜨리는데요. 이때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도 아시리아에 멸망하고요. 기원전 750년경 페니키아 도시들 대부분이 아시리아의 백기를 들고 속주로 편입합니다. 다만 티레만은 속국으로 들어가지 않죠. 대신 어마어마한 공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기준으로 자치권을 유지하는데요. 이때부터 틸레의 지독한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기원전 6세기 전반 틸레는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새롭게 떠오른 강자 신바빌로니아에게 13년간 포위를 당해요. 그리고 결국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많은 수의 포로가 바빌론으로 끌려가 강제로 머물게 되는 바빌론 유수 때 틸레도 함께 멸망하죠. 다만 구도시인 육지 틸레는 멸망했지만 신도시인 섬 틸레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동방원정에 이르러 완전히 헬레니즘화가 돼버리는데요. 이때 워낙 페르시아를 싫어했던 시도는 쌍수를 들고 알렉산드로스를 환영했지만 신도시이자 요새인 섬 틸레는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마케도니아인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중 가장 치열했던 틸레 공방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육지와 섬 사이를 간척까지 해가며 겨우 틸레를 정복했고 그는 본보기로 틸레를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운 것도 모자라 약 2000명의 포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죠. 그렇게 가나안 지역의 페니키아가 멸망하고 그동안 틸레의 프랜차이즈인 카르타고가 서지중해의 중심 도시가 되었으나 그마저도 기원전 64년 로마 제국의 패망하면서 페니키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하죠. 페니키아인은 초기 철기 시대 지중해 세계가 발전하는데 초석을 마련한 도시국가 연맹입니다. 이들의 뛰어난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은 지중해를 좁은 바다로 만들어버렸고요. 알파벳과 문명의 빛을 그리스에 전하면서 서양 문화가 꽃피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담으로 현대 레바논인들은 자신들을 페니키아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그들의 유전자에서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DNA를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